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소련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독재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리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시리아라는 사회가요, 여기도 리비아처럼 어떤 하나로 딱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는 순니, 시아파가 아니고 순니 아랍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위파가 있죠. 알라위파가 시아파의 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하나가 아닙니다. 알라위파가 또 있고, 알라위파가 시리아 인구의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아사드 정권과 같이 살아왔죠. 공생을 해왔죠. 왜냐하면 아사드 가문이 알라위파예요. 그러니까 소수이면서도 본인들이 아주 독점을 누려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순니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알라위파 있고 순니 아랍 있고, 그 다음에 드루즈가 있습니다. 드루즈는 또 다른 뭐 드루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종파, 드루즈 역시도 시아파에서 나온 또 다른 종교적이면서 또 인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새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에 아흐마드 샤라가 우리는 차별하지 않겠다, 학살하지 않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아흐마드 샤라라는 HTS의 지도자가 극단주의 순니 지하디스트, 거의 뭐 알카에다나 아이시스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얼마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있어요. 근데 3주 전인가 알라위파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크게 했었어요. 반정부 시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스크를 이 순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아마 모스크를 해쳤나 봅니다. 침범을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순니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본인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순니 극단주의자들은요, 드루즈나 시아파를 사실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자기들 추종 세력 말고는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고 시야를 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건이 나뉘죠.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이란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아, 심각하죠. 심각하고 특히 이제 이란이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저항의 축, 소위 우리가 Axis of Resistance, 저항의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대리 조직 혹은 뭐 연대 조직, 연대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1년 이상 전쟁을 벌이면서 거의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또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조직이잖아요.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세워졌던 조직인데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거의 괴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시리아 무너져 헤즈볼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으로서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걸 놓고 이란 내부에서 좀 치열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엄청난 지금 내부 분열 상황까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쏟아부은 돈이 뭐 70조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시리아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뭘 했냐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했냐. 왜 그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했는데 결국 이거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이 있고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프리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와 군사 기지가 있었는데,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반군들에게 뺏기면서 과연 러시아는 그럼 아프리카로 이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였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다?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러시아가 즉 소련이 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HTS를 지원했고 사실상 이번 공격을 뒤에서 거의 뭐 오케스트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이 거의 350만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는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근데 아사드가 에르도안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니네 국민들 350만이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진짜 좀 데려가야 되지 않냐. 아사드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북서부의 이들립이라는 도시부터 해서 여기를 튀르키예가 어떻게 보면 시리아 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튀르키예 군이 주권을 침해하고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으로서는 일단 군부터 빼라. 나는 영토에 네가 왜 주둔을 하고 있냐. 그거 안 빼면 우리 대화를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대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던졌던 마지막 카드가 HTS를 지원해서 얘를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잘 돼서 정권까지 너무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 그겁니다. 사실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냥 위쪽에 있는 국가만 하려고 그러는데 시리아 정예군이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마스커스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여하튼 에르도안이 지금 SDF 즉 시리아 데모크라틱 포스라는 쿠르드족 있죠. 시리아 북동쪽, 북동쪽에 지금 거의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쿠르드 조직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트르키예 내에 1,700만 되는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무장투쟁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 SDF가 트르키예 내에 있는 쿠르드도 도와줄 것이다.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SDF를 해결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르도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HTS 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 새 정부의 정규군으로 그냥 편입이 되라. 아니면 무기를 놓고 떠나든지 아니면 편입이 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 SDF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이미 둘 사이에는 정황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튀르키예가 밀고 있는 반군하고 그 다음에 SDF하고 싸우고 있고 아직 전면전 상황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DF 계속해서 여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에르도안은 SDF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내전으로 갈 수 있죠. 자, 문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SDF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에르도안이 원하는 쉽게 말해서 에르도안이 터키 전체를 먹어버리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튀르키예가 새로운 오스만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 역사적인 오스만 제국 그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튀르키예는 완전히 지금도 중요한 키메이커인데 실제로 SDF를 제거하고 완전히 이 시리아를 먹어버리면 시리아는 완전히 튀르키예의 위성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음 이 이후에 에르도안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르도안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에르도안은 또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지금 까타르 도하에서 다 떠나서 지금 이스탄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르도안이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차으로 가는 상황, 즉 에르도안이 시리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SDF를 좀 지원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SDF가 이스라엘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정국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차악의 상황이 된다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충돌할 가능성, 물론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은 튀르키예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워낙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 미래를 결정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제가 에르도안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로서는 에르도안하고 대화를 해야지 지금부터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야, 좋다, 네가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선은 넘어간다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계속해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화가 잘 되면 괜찮은 것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영토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방어적 예방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HTS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국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없다, 싸울 의도도 없고 힘도 없다. 자, 그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정별이 나서 아흐마드 샤라는 없어지고 수염이 훨씬 긴 사람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 무함마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마스커스를 차지했는데 아랍어로 내일은 예루살렘, 부크라 일랄 꽃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로서는 대비를 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원래 국경선을 넘어서서 그 진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미 했고, 진지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깊은 고를 파서 극단주의자들이 육로를 통해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지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미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의 주권 침해 당연히 맞죠. 맞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한테 그렇게 당한 그런 아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사드 정권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예. 공습을 계속 했었죠. 거의 한 10일 이상 공습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 한 80, 90% 중요한 로켓이나 미사일도 거의 다 부셨습니다. 왜? 그게 반군이 들어갔을 때 반군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 자, 그런 작전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의 위험 요소를 아예 그냥 제거하는 방식. 국제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입장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자,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중동 전문가기 때문에 맨날 중동만 봐간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남은 예의를 주시를 해라. 이란도 봐야 되고, 그럼 다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리아는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시리아는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북한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국가가 외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도 없어요. 레바논은 베이루트에서 모든 시리아 관할 업무를 다 대행해 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HTS가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정부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정부가 큰 어려움 없이,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순항을 잘 해가면
뭐 그것이 이제 6개월 지나선지 아니면 뭐 1년 지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거기 재건 저는 우리가 가서 뭐 재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재건할 건 없어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다 재건하려고 거기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 가서 숟가락을 놓겠다? 그거는 좀 과잉이고. 아니 원하면 해줄 수는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미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단가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가서 다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못하고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좀 고물가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건설 같은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가 시리아의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시리아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은 사실 외교 관계를 못하면서 결국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정권이 잘 유지가 된다면 온건한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시리아와도 재빨리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